잠시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조사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위례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하고 또 묵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13일 전 이제 첫 조사 때와 비교해서 이번 조사가 좀 양상이 다를 것인지 어떤 점이 좀 주목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검찰은 이제 지난번 조사 때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뭐 그때 조사 때 할 얘기는 다 했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재소환해서 조사하려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 이제 대장동과 유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청와동인 1호에 관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부분을 조사를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진용하고 김용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 뭐 정치자금법에 뇌물로 구속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질문을 못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난번에 뭐 진술서 내고 그걸로 가름했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150쪽 정도의 질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질문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사는 그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뭐 소환 날짜 그리고 시간 놓고 이번에도 또 기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전 11시에 최고위원회의 마치고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이번엔 좀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더라고요. 뭐 지난 검찰 입장에서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 진술도 사실은 진술서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33쪽 진술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면 나 진술에 써 있는 대로 그렇게 뭐 기재를 해달라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조사 자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실질적 조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에서 질문한 내용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종합해 보면 뭐 지난번 진술서로 대체를 하겠다는 취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환 날짜와 관련해서는 검찰하고 또 기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평일에 나와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주말에 가겠다, 토요일 가겠다 이렇게 계속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평일이잖아요. 이제 평일은 됐는데 시간 관련해서도 검찰은 9시 반에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더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뭐 11시에 가겠다. 특히 11시 이전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끝나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전에 YTN에서도 얘기했다시피요. 그냥 뭐 안 나오는데 강제로 데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아니면 일자에 관한 싸움에서는 검찰이 좀 끌려갔다. 이재명 대표에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1시쯤 나오면 바로 점심시간을 또 갖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딱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점심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11시에 시작을 하면 사실 이제 바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저도 약간 준비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10분, 20분 갖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하면 결국 뭐 3, 40분 조사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죠. 그럼 점심 먹으면 대부분 이제 1시간 정도 시간 걸린다고 보면 또 1시부터 조사하면 사실 저녁 9시까지는 조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6시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검찰이 더 이상 잡아둘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심야 조사는 9시 이후에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조사는 9시 이전에 끝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사한 내용을 열람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은 뭐 몇 시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1시, 12시 이제 그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입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포토라인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벌써 이제 검찰에 온 것으로는 세 번째고요. 1차, 2차에 비해서는 좀 관심도가 조금씩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많은 취재진들 나와 있고 오른쪽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는 그 대로변에 파란색이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물론 그 전보다는 이제 적게 보였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오늘 아침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 국회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도 저희들이 보여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오전 9시 반까지 와달라고 했지만 최고위원회의 마치고 오겠다. 그래서 11시까지 오겠다는 이재명 대표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고요. 앞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지지자들에게 도착을 하면 인사를 하고 지난번처럼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공개한 진술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저 포토라인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이크들 다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잠시 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마이크를 기자들이 들고 소감을 물어볼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길이로 오늘 답변을 할지 주목됩니다. 자, 이 남욱 변호사가요.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려갈 때 정진상 전 실장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오늘 검찰이 이런 부분 직접 물어보게 될까요? 물어볼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른다. 천화동 1호도 뭐 사실은 언론 보고 처음 알았다 그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해봤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 뻔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인 걸 전제로 본다고 하면 네. 사실은 천화동이 1호에서 김만배가 이제 대여금으로 막 470억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대여금 가져갈 때 만약에 천화동의 1호 자체가 이재명 측이나 정진상 측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대여금 뭐 하는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남욱 변호사 이야기는 이 천화동의 1호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측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빼갈 때는 본인이 마음대로 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빼갈 때마다 사실 정진상 씨로부터 동의를 받고 허락을 받고 빼갔다. 이런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만배 씨가 사실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은 이 들었다는 내용 이외에 이제 다른 증거로서 검찰이 보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입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를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는 이제 그 사업의 판을 짤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알고 있었던가 그리고 보고를 받았던가 이런 부분이 배임과 관련된 부분이고 네네네. 하나는 이제 천화동인 1호의 그 수익이 흘러 들어갔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검찰이 지금 입증하기가 좀 더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그 이제 설계, 그다음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민간 업자에게 이제 특혜를 몰아주었는가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입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유동규, 남욱, 뭐 정영학, 정민영 이런 사람들이 기소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팀이 바뀌면서 이제 상당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그런 문건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 아마 검찰에서는 적어도 지금 수사하는 것 중에서 업무상 대장동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부분은 뭐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천화동 1호와 관련된 그다음에 여기 이 자금이 대장동 일당이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에 과연 이재명 측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아니면 그 돈의 일부가 흘러 들어갔느냐 흘러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김만배랄지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있어요. 특히 정진상, 김용 같은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선 자금과 뭐 성남시의 뭐 선거장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을 아예 부인하고 있잖아요. 받은 적이 아예 없다고. 그렇지만 구속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받은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를 보고받거나 승인하거나 적어도 암묵적 동의를 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검찰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뭐 기소하는 데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의 스모킹건, 유력한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소가 될
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또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그 곽상도 전 의원 재판 때 1심 선고 때 나왔던 그 정영학 녹취록을 어느 정도 인정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고 또 관심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정영학 녹취록 자체는 그야말로 녹취록이죠. 그러면 그 진술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김만배가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사실 정영학 녹취록 중에서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한다, 뭐 아들에게 줘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녹취록만 가지고 보면 아 곽상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준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더군다나 그건 김만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김만배가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지만 녹취록에 나온 대로 나는 그걸 허언이었다. 그냥 과장되게 얘기했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네. 사실 들었다는 얘기는 녹취록에 있는 내용 자체는 증거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어떤 무죄 판결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아들과 같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내용에 지금 언론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 사실은 판결 문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대가성이거든요. 예. 그럼 대가성이 인정되려고 하면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근데 김정태 회장하고 동문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무산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아무리 독립된 뭐 아들하고 독립된 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로부터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유죄 판결이 났을 거예요. 예. 설사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유죄 판결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검찰이 지금 법원이 별개의 어떤 경제 독립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3자 뇌물죄는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대가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무죄 이유를 굉장히 강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아들과는 뭐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마치 주인 것처럼 돼버리니까 네,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 네. 또 그 무죄 설시 이유 중에서 그 부분은 뭐 제가 법조인으로서 설시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봐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 사건에 대입한다면 대가성 부분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마찬가지죠. 대가성에 있어서 어떤 대가성이 영향력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뇌물죄는 이제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뭐 제3자 뇌물죄 됐건 뇌물이 됐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관련을 얘기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 시장이었잖아요. 그럼 뭔가의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돈을 받는 거다면 그 인허가랄지 예. 여러 가지 특혜를 해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고 단지 이제 뇌물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이 돼 있느냐 아니면 측근에서 그냥 끊긴 거냐 네, 네. 이 부분이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죠. 예. 지금 10시 59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현장에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시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뭐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전 조사 때는 출석 예정 시간 조금 몇 분 전에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11시에 맞춰서 도착을 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이제 저희가 현장 소리를 좀 들려드렸습니다만 워낙 소리가 크기 때문에 잠깐 들려드리다가 이제 좀 줄였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 측도 많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은 한쪽 도로를 대부분 차지하고 파란색 팻말 같은 손팻말 같은 것을 들고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경찰 병력들이 출동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에 속도를 가장 많이 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잖아요. 예, 이 부분은 오늘 질문이 안 나오는 건가요? 오늘은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40여 곳을 한 100명 넘게 이제 파견해서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압수수색 그 문건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서
관계된 공무원이랄지 또 이제 사업체에 관련된 직원이랄지 또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뭐 김인서 씨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압수수색한 문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또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자체는 그냥 뭐 대충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예. 압수수색 문건에 대한 완벽한 분석,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아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까 저희가 아침 회의를 끝내고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를 끝내고 11시쯤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1시 넘었습니다만 아직 그 서초동 그 정문까지도 도착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어땠는지 자, 현장을 많이 보셨으니까 잠깐 한번 자, 이재명 대표 조금 전 그 회의 모습, 회의 끝나고 나온 모습 같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 바로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고요. 표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표정을 내서 담담한 표정인 것 같은데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들어볼까요? 이따가 입장 발표를 할 테니까 그때 보시죠. 이따가 뭐 지켜보시죠 이렇게 답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입니다. 국회 본청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기자들과 문답을 할 것인지 소감을 어느 정도로 밝히게 될 것인지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될 때는 그 과정이나 또 자신의 그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소명하는 모습이 있었고 지난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의 첫 소환 때는 보다 입장을 좀 간결하게 좀 밝히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세 번째 검찰 조사로는 세 번째 소환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간략한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뭐 추정은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일단 성남 FC는 이제 처음에 소환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성남 FC 사건이 대장동이나 유레에 비해서는 사건이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명확하거든요. 단지 이제 법리적으로 제3자 내용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뭐 그다지 다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처음 소환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죠.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엄청난 지지자들이 운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뭐 어떤 정치적 리더로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네. 그런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뭐 검찰 출두 28일 날 지난 28일 날 검찰 출두했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담하게 얘기했고 오늘은 또 세 번째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지난달 28일 날 소환할 때하고 오늘 소환은 거의 이제 범죄 혐의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정치적 메시지 정도 좀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원래 검찰이 나오라고 요구한 시간은 9시 30분.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뒤에 11시쯤 출석하겠다라고 밝혔고 30분 전쯤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에는 이미 넘었고요. 잠시 뒤면은 아마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도 밤 9시, 10시쯤까지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는 김광삼 변호사님 좀 전 전망이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9시 반 도착을 요청을 했었고 오늘 11시에 만약에 온다면 지각 출석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 11시 좀 넘었는데 도착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사 시간이 줄어드는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시간을 앞당겨서 조사를 하고 싶어 할 거고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늦게 들어가서 조사 시간을 좀 짧게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11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피의자 참고인들은 10시 반이나 10시 한 40분 정도 도착을 하죠. 그래서
뭐 적어도 10분, 20분 기다렸다가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또 빨리 도착하면 조사가 또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건이고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출석 자체에 굉장히 본인의 앞으로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어떤 운명이랄지 아니 결과랄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자신의 이제 정치적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이제 다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쯤으로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대장동 유래 관련해서는 오늘 조사한 후에 이제 한 번 더 조사를 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찍 와서 조사를 받으면 예. 오늘로 조사를 좀 끝내겠다. 그랬는데 결국 지금 11시 넘어서 도착을 하면 이제 12시나 조사가 되고 점심 먹고 할 텐데 또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제1당의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부르기는 검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불러서 소환 조사한다고 해서 뭘 얻을 건 없어요. 예. 아마 검찰의 어떤 전략은 부르죠. 질문을 하죠. 내가 진술 낸 걸로 가름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핵심적인 걸 물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영장 청구에 대 있어서 검찰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조사로부터는 얻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3차 조사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러면 수사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는 성남 FC하고 대장동 유래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도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왼쪽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 서울중앙지검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기가 이제 그러니까 현관이죠. 그래서 저기 나와서 저 앞에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일문이 있다고 하고 저 들어가면 이제 앞에 그 로비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거기까지 막 그 기자들이 따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질문도 하고 그러는 때도 있었는데 아마도 오늘은 이 포토라인 앞에서 문답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들어가면 이제 곧바로 나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아마 1, 2분 뒤면은 도착할 것 같다는 그 전원들이 현장 취재진들에게서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두 번째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1차 조사 때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반복적인 질문을 하더라. 검찰의 이거 지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할 게 한 150쪽 정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조사하는데 사실은 뭐 그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조사 시간이. 근데 150조 조사를 다 할 수도 없죠. 그러면 그게 이제 검찰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 전략이 아니고 물을 것만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제대로 안 했다. 거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검찰은 그런 주의 때문에 검찰과 이재명 대표 얘기가 너무나 이제 상반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150쪽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사실 그거 하루에 다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네. 검찰에서는 속도를 내서 다 질문을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 진술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찰은 좀 약간 다급하다. 그러면 오늘 증인 질문서가 200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난번 때 못한 신문 질문까지 합쳐서 오늘 200쪽이 다 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150쪽 오늘 200쪽이면 지난번보다도 조사 시간은 훨씬 길어지는 게 맞지만 결국 조사의 시간은 검찰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올 때까지는 비서실장하고 이제 의원 몇 사람이 옆에 이제 같이 대동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여기 올 때는 혼자 일단 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당 소속 의원들, 당직자들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히 조금 더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그 전원들이 현장에서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를
공개했죠.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다. 청화동인 1호와 나는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를 보기 전까지는 이 존재 자체도 몰랐다. 이렇게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조사 2라운드로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전 11시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11시 10분, 11분을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 도착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에 오늘 200쪽이 넘는 질문지가 지난번보다 더 많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물어볼 건 다 물어보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그렇죠. 이제 검찰은 뭐 이재명 대표가 또 조사에도 또 성실히 응해서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진술서 33쪽 내고 그다음에 그걸로 가름했기 때문에 뭐 지난번도 똑같겠지 하고 대충 준비할 수는 없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얻어내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한 200쪽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뭐 아무리 오늘 조사하고 또 심야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질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뭐 오늘도 지난번 2차 조사 때와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시간선에서 조사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차가 좀 막히고 있어서 11시 20분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 저기에 가면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잠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관 앞으로 가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고 간단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한 11시 20분쯤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변호사님, 최근에 그 아시아 디벨로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어떤 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건 이제 백현동과 관련된 건데요. 네. 백현동이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그 당시에 이제 녹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체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지 거기다 뭘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짓는다랄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용도 변경 관련해서 그전부터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랬는데 이 연구 부지가 사실 아시아 디벨로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장 할 때 선거 대책 관련 위원장을 했던 본부장을 했던 김인선 씨를 영입을 해요. 그래서 김인섭 씨가 영입을 되면서 이게 아주 속도감 있게 금방금방 진행이 되죠. 용도 변경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그러니까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이 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정진상 씨가 중간에서 실세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지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검찰이 갖고 있는데 정진상 씨는 그 전에 이제 김인섭 씨와는 뭐 연락을 한 적이 없다, 뭐 친한 사이가 아니다 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로 통화한 내역이 한 115회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진상 씨가 노골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 더군다나 김인섭 씨가 영입이 되면서 이게 아주 뭐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사실 아시아 디벨로퍼가 한 3천억 정도 수익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백현동 아파트 자체가 우리가 옹벽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산하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뭐 경사가 심해서 뭐 옹벽이 한 50m 뭐 그 정도 높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의 어떤 높이 정도의 옹벽이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파트 지을 수 없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4단계나 상향 조정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검은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것이 대장동보다도 더 분명하다 이렇게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그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대장동과 백현동 어떤 게 더 좀 복잡하고 좀 그런 건가요? 복잡한 건 이제 대장동이 훨씬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대장동이 많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김만배랄지 정진상, 정진상인데요.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가운데 끼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하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백현동은 이제 김인섭 씨가 물론 어떻게 얘기하는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제 아시아 디벨로프하고 그다음에 식품연구원부가 4단계나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대장동 못지않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내용은 대장동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단해요. 네, 간단하지만 예. 또 역시 이 건도 정진상하고 중간에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진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검찰의 이제 수사가 굉장히 지름길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엄청나게 돌아서 가야 하느냐 그런 난관은 있는 거죠. 그럼 이 백현동 관련해서도 또 소환 조사를 요구하겠군요. 검찰은. 네네. 뭐 일단 뭐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문건에 대한 뭐 분석이 다 끝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강적인 어떤 수사 조사가 끝나고 나면 뭐 이재명 대표를 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더군다나 또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예.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여러 갈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조사 그리고 성남 FC 사건 첫 번째 소환 조사 한번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쌍방울과 관련된 것 금고직이라고 하는 재경 본부장 국내로 송환된다고 하는데 이 금고직이가 돌아오면 어때 수사는 어떻게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아마 수사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됐을 때 예. 이제 강제 송환되면서 인천공항에서 전부 다 모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검찰 조사받으면서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금고지기도 사실은 거기에 불법 체류돼 있어 예. 인정을 하고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예. 갑자기 난 불법 체류가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금고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경 총괄 본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송금이랄지 횡령 배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금고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나는 모르고 금고직이 다 알아서 했다. 그렇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니까 이걸 다 인정을 했고 금고지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의 죄가 덮어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금고지기가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 강제 송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태도가 변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일단 금고지기 자체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 자체는 검찰이 앞으로 쌍방울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인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증거의 원천이 네. 될 수가 있는 거죠. 항소를 포기하고 이제 들어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금고지기 김 씨가 들어오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금고지기가 끝까지 버티면서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모든 책임을 금고지기한테 지우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다 뭐 이런 취지로 가게 되면 검찰 수사도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김성태의 진술에다가 플러스해서 금고지기의 진술이 더해지면 예. 사실은 이건 굉장히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성태 주위에 있던 쌍방울의 직원들 또 수행했던 사람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금고지기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계좌랄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하면서 김성태 진술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검찰이 요구한 출석 시간은 9시 30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끝난 뒤에 11시쯤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차가 막히고 있다. 11시 20분쯤 도착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1시 20분이 됐습니다. 아직 도착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1시 20분이라는 게 아마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11시 20분쯤 도착 예상 시간일 텐데 차가 밀리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의도에서 서초동까지 이동을 하는데 네. 금요일 낮 시간이 좀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촬영 입장에서 정체 보면 때문에 이제 좀 늦어지는 지각 것 출석이다. 같습니다. 예. 지각 출석 이제 조사 시간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 9시 반에 나오라고 했는데 11시 반 들어오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 되고 뭐 물론 이제 서면 진술서로 다 가름한다라고 하겠지만은 어쨌건 이제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중앙지검 앞에 현관 앞에는 취재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집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곳 서초동에 도착을 하면 지지자들에게 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차를 다시 타고 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가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그 전언도 이제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과연 이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고 얼마나 어느 정도 길이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느냐 이것도 오늘 주목할 만한 앞으로의 이제 그 검찰 수사 대응이라든가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까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 전국은 경색돼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더욱더 경색되고 있고 지금 이제 카메라를 비추는 거 보니까 도착한 것 같군요. 네, 지금 비상등을 켜고 아까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타고 나갔던 바로 그 차량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정문 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군요. 차창을 내리고 이재명 대표 손이 보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는 모습. 예. 원래 네. 지지자들에게 내려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 네네. 지금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차량이 지지자들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늦어져서일까요? 아마 잠깐 내려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이제 전언이 있었는데 내려서 인사는 하지 않고 차창을 내려서 손을 흔들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막 정문으로 진입한 이재명 대표의 차량입니다. 네, 11시 22분쯤에 정문을 지나쳤고요.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건물이 서울중앙지검 외경 이 앞으로 지금 이제 차량이 진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세 번째 검찰 출석 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해서는 13일 만에 두 번째 출석. 이재명 대표 어떤 준비를 하고 왔을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합니다. 네, 검찰에서는 일방적 서면 진술로 가름하기보다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사에 임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라이브입니다. 지금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민주공화국 이재명 구원소 모든 권력이 민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로지 거기를 위해서 짓지 말아주세요.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령님 거기를 짓지 말아주세요. 진재명 사하여 진재명 사하여. 네.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무역 수지는 IMF 이후에 11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경상 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고 11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국제 경제 기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회 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고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들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뭘 하는 중입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 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시 FC 사건,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조사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김성태 회장만 소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 대비 대납 의혹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 무사해야 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협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 1초도 어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장동 사업은 형식만 공모였고 결국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불공정한 사업이었고 이건 대표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건 아닙니까?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또 할 수 있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습니다. 검찰이 바이든을 말리는 일하고 조작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찰의 진술서로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미래 백현동 장작은 김용 씨하고 정진상 씨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앞선 입장 발표 약 8, 9분 정도 꽤 오랜 시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이 곧 권력이 되었다라는 비판을 이어갔고요. 오늘은 또 민생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언급했네요. 대부분 다 정치적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뭐 구체적으로 검찰의 혐의에 대해서 반박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무도함, 그리고 현 정부의 폭정 이런 거에 뭐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얘기는 뭐 계속 해왔던 얘기고 또 민주당에서도 아주 반복적으로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냥 뭐 추상적인 뭐 그런 멘트였다고 보고 아마 어제 그렇게 민주당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게
거의 한 건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제 뭐 저런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데 물론 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성남 FC랄지 대장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뭐 정치의 리더로서 어떤 정치의 메시지에 관점을 둔 그런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여간 이뤄진 이 사건에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1차 시기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그 이후부터 범행은 포괄일죄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재판부는 관련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씨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판결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이제 공소시효 이 부분이 주목받았던 것이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주가 조작 혐의 자체가 2009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이 건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네네. 그럼 2009년도에 일어난 것들은 사실 10년이면 2019년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에 지난 건데 지금 이게 상당히 사건 내용은 복잡해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 그냥 한 번에 해서 딱 끝난 게 아니고 네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1단계 끝났을 때마다 공소시효 완성이 되느냐 네.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느냐 이렇게 봐야 하는데 오늘 판결 선고 내용을 보니까 아마 1단계 자체하고 2단계는 상당히 시간적 차이가 있고 네네. 어떤 좀 같이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가 2010년 10월 20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이전 것은 공소시효 완성했다 보고 네. 그 이후 것은 공소시효 완성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까지 2012년도까지 이루어진 주가 조작을 한 개로 범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개를 본다면 공소시효 완성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면 마지막에 이루어진 시점이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10월 20일 이후에 한 주가 조작은 뭐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고 2012년 10월 20일 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예. 그런 판결이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계좌가 한 6개 정도 예. 되는데 주가 조작 선수랄지 이런 사람이 쓰여진 계좌가 한 4개의 계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1단계, 그러니까 공소시효 완성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쓰여졌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설사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될 수 있고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차례,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여러 차례 쓰여진 적이 있다는 그런 또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1단계에서 쓰여진 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관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면책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뭐 몇 회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뭐 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속단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속단할 수 없고 예. 아마 오늘 그 판결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랄지 이제 그 관련된 계좌를 공유한 사람이 9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게 157계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뭐 형만 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만 이유를 설명한 것 같은데
뭐 오늘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판결문을 봐야 하고 예. 판결문 중에서 과연 공소시효 완성된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계좌가 거기에 쓰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지 이제 관여 여부랄지 그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사 주가를 2,000원대에서 조작을 해서 8,000원대로 만들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이 전 회장은 일단 유죄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결문 전문을 아직 보지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소시효 부분 이런 부분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이제 그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다시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 속보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